혹시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을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아, 그 특유의 막 강렬한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작품들을 자세히 보면 어딘가 좀 동양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일본풍 판화가 배경으로 등장하거든요. 네, 아예 그 화풍 자체가 노골적으로 섞여 있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서양 미술사를 완전히 뒤흔든 위대한 화가가 일본의 미술에 푹 빠져 있었던 건데 이게 정작 일본에서는 그 그림들이 예술작품 대우조차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냥 유럽으로 수출하는 도자기가 깨지지 않게 둘둘 말아 싸던 말 그대로 포장지였으니까요. 와, 포장지요. 진짜 쓰레기통에 버려질 뻔한 완충제잖아요. 맞아요. 그 완충제가 바다를 건너가서 인상파 예술의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뭐랄까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인 거죠. 네, 정말 기막힌 우연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그 화려한 포장지, 우리가 흔히 우키요에라고 부르는 대중문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진짜 배경은 예술에 대한 열망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였나요? 자신의 라이벌들이 감히 반란을 일으킬 꿈도 꾸지 못하도록 억지로 엄청나게 비싼 전국 일주 여행을 강제했던 한 독재자의 아주 차갑고 잔혹한 정치적 계산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와, 잠깐만요. 완충제가 서양 미술을 바꿨고 그 완충제는 독재자의 로드트립 프로젝트에서 나왔다니 이거 벌써부터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면서도 엄청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기막힌 연결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이 깊은 탐구를 위해 준비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일본 전근대사의 흐름을 분석한 심층 보고서부터 여러 역사 전문가들의 강연 기록, 그리고 다양한 위키 자료들입니다. 네,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죠? 맞아요. 근데 오늘의 미션은 단순한 연도 암기가 절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그 척박한 섬나라의 지리적 한계가 어떻게 독특한 신앙을 낳았고 또 권력을 주려는 자들이 어떤 기발하고 소름 돋는 통치 기술을 발명해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그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자본주의의 씨앗으로 자라났는지 추적해보는 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교과서 목차처럼 막 깔끔하게 시대가 나뉘고 인과관계가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기를 기대하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부터 청취자님과 함께 살펴볼 일본의 역사는 절대 그렇게 얌전하지 않습니다. 얌전하지 않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오히려 생존을 위한 발버둥과 뜻밖의 부작용들이 막 연쇄 폭발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진 아주 역동적인 드라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아, 기대됩니다. 그럼 모든 역사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땅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지리적 특성부터 짚어봐야죠. 우리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거든요. 사면이 다다로 고립되어 있다는 정도 크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이 땅 자체가 지각판이 맞물려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태풍 같은 재난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 같은 환경인 거죠. 네,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보면 진짜 끔찍했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 막 평화롭게 농사짓던 땅이 갑자기 쩍 갈라지고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일도 비일비재했겠죠. 그러니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파괴력이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은 순수한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연에 대한 공포는 살아남기 위한 맹목적인 경외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숭배가 된 거죠. 아, 그래서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일본 특유의 다신교 신앙인 신토가 만들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거대한 산이나 강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래된 나무나 이름 모를 요괴,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까지 전부 신으로 모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어떻게든 신의 뜻으로 해석하고 달래보려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기제였던 셈이네요. 네, 신의 숫자가 무려 800만에 달한다고 표현할 정도니까요. 엄청난 규모죠. 800만이요? 와, 진짜 많네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래도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비나 해와 관련된 신 아닐까요? 빙고! 바로 만물을 자라게 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태양입니다. 일본이라는 국호 자체가 태양의 근본이라는 뜻이잖아요. 일장기도 그 붉은 태양을 상징하고요. 듣고 보니 다 연결이 되네요. 여기서 지배계급은 아주 영리한 신화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신들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가문이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최고 신인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직계 후손이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아하, 그 가문이 바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천왕 가문이군요. 정확합니다. 신의 핏줄이니까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 거죠. 와, 머리 진짜 잘 썼네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만들어낸 강력한 종교적 구심점이 있다면 당연히 천황을 중심으로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딱 뭉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야 맞죠. 막강한 중앙집권 국가가 탄생하기에 딱 좋은 조건 같은데 실제 역사는 달랐나 보죠. 네. 일본의 그 산악지온과 척박한 섬이라는 물리적 단절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산맥과 강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지형 탓에 각 지역의 호족들은 그냥 각자 자기 동네에서 왕노릇을 하며 세력을 치우고 있었거든요. 아, 교통도 불편하고 험하니까 중앙의 총재가 닿질 않았겠네요. 네, 그래서 태양신의 후손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그 멀리 떨어진 지방의 무장 세력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기에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앙의 지배층은 호족들의 불반을 억누르고 권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겠네요. 맞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철학적인 통치 시스템을 외부에서 수입해와야만 했죠. 아, 그래서 한반도의 백제와 고구려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들여온 거군요. 그게 바로 불교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얻고 자비를 실천하는 굉장히 평화로운 종교잖아요. 그런 사상을 어떻게 지방 호족들은 통제하고 계급을 나누는 정치적 무기로 썼다는 건지 솔직히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입니다. 불교의 수많은 교리 중에서 당시 일본의 권력자들, 특히 쇼토쿠 태자 같은 인물들이 가장 주목했던 개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윤회와 업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카르마라고도 하죠. 아, 인간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현생의 삶은 전생에 지은 업보의 결과라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그 사상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비틀어버린 겁니다. 헉 세상에. 설마 계급 차이를 정당화하는 데 쓴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배층은 백성들과 하급 귀족들에게 이렇게 선전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밭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가난한 노비인 이유는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와, 진짜? 반대로 내가 지금 너희를 지배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전생에 엄청난 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불평등한 신분 제도를 원망하지 말고 다음 생을 위해 묵묵히 너의 업보를 받아들여라. 이렇게요. 아, 진짜 소름이 쫙 돋네요. 이건 단순히 칼로 협박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통제술이잖아요. 정신을 지배해버린 거죠. 게임으로 치면 출발선부터 자원까지 다르게 주어지는 불공평한 룰을 만들어 놓고는 이건 네가 이전 판에서 게임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부여받은 페널티야 라고 머릿속 깊은 곳부터 납득시켜버린 거잖아요. 네, 완벽한 비유네요. 폭동이 일어날 싹 자체를 심리적으로 아예 잘라버린 겁니다.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뇌에 설치한 셈이죠. 진짜 똑똑하네요. 무서울 정도로요. 이렇게 대륙의 앞선 사상과 율령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일본의 중앙 권력은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초반에는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견당사라는 사절단을 목숨 걸고 파견했잖아요. 당나라 유행을 엄청 쫓았고요. 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당나라 내부가 반란으로 무너지고 힘을 잃기 시작하죠. 그러자 일본은 과감하게 대륙과의 교류를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서 배울 게 없다고 판단한 거군요. 약간 손절의 느낌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외부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나니 드디어 일본 내부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맞물려 들어가는 변화군요. 네, 여기서 한자의 복잡한 획을 간략하게 줄여서 일본어의 발음과 감정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독자적인 문자가 발명되는데요. 그게 바로 가나입니다. 아, 히라가나, 가타가나 할 때 그 가나요? 문자가 쉬워지니까 사람들도 더 쉽게 글을 썼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중앙의 귀족들, 그중에서도 여성들을 중심으로 화려한 궁정문학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장편 소설로 꼽히는 무라사키 시키부의 겐지 이야기 같은 작품들이 이 시기에 막 쏟아져 나왔죠. 아, 그 유명한 겐지 이야기요? 이 시기를 국풍문화의 전성기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들만의 독자적인 색채가 짙어진 거죠. 수도인 교토의 귀족들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별장에 모여서 막 한가롭게 와카를 짓고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아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겠네요. 그림이 딱 그려지죠. 네네. 근데요,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앙의 귀족들이 그렇게 예술과 낭만에 취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동안
그 험악한 지방의 영주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세금도 잘 안 내고 버티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귀족들의 손에서 실권이 무사들에게 넘어가게 된 건가요? 귀족들이 교토에서 시를 짓는 동안 국가의 경제 시스템은 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귀족과 사찰 같은 유력자들은 자신들의 땅을 장원이라는 거대한 사유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죠. 아유,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 당연히 국가의 세수는 텅텅 비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그 세금 부담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힘없는 일반 농민들에게 전부 전가된 겁니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결국 땅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유랑민이 되거나 심지어 도적이 되기도 했죠. 국가의 공권력이 완전히 붕괴된 거군요. 도둑이 들끓어도 관아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면 결국 내 재산과 가족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방의 영주들과 부유한 농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고용해 무장시키기 시작했어요. 아, 드디어 등장하나요? 네. 이것이 일본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뒤바꿔 놓은 새로운 계급, 즉 무사, 사무라이의 탄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족들의 사유지를 지키는 경호원이나 용병에 불과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칼을 쥐고 피를 흘리면서 실질적인 무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왜 저 연약하고 힘없는 교토의 귀족들 밑에서 명령을 들어야 하지? 오, 우아한 붓을 쥐고 있던 자들이 날카로운 칼을 쥔 자들에게 권력을 빼앗기는 역사의 무게중심이 확 이동하는 순간이네요. 네. 그렇게 무사들끼리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인 끝에 승리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12세기 말에 가마쿠라에 자신들만의 군사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막부의 시작이군요. 네. 여기서 막부라는 단어의 뜻이 재밌는데요. 전쟁터에서 장군이 지휘를 위해 치는 텐트, 즉 막사를 의미하거든요. 아, 텐트요. 단어 자체에 무력에 기반한 군사정부라는 본질이 딱 담겨있네요. 그렇죠. 이제 일본은 교토의 상징적인 권위만 가진 천황이 있고 가마쿠라에는 실질적인 통치권과 군사권을 준 쇼군이 존재하는 이원적인 지배체제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쇼군과 사무라이들이 토지를 매개로 충성을 맹세하는 봉건제도가 만들어진 거군요. 쇼군이 전쟁에서 세운 공로에 따라 새로운 땅을 하사하면 무사는 목숨을 바쳐 싸우는 완벽한 기브앤테이크 관계네요. 에 의해 박살이 나버립니다. 13세기에 전 세계를 휩쓸던 몽골 제국이 바다를 건너 쳐들어온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 몽골군은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침공 모두 거대한 태풍에 불어닥치면서 몽골 함대가 바다의 통째로 수장되고 맙니다. 와,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히네요. 무사들 입장에서는 바람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었다면서 막 환호성을 질렀겠어요. 그 유명한 가미카제, 신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네,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무적의 나라라는 뽕에 차오르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나라를 구했으니 막부의 인기도 아주 하늘을 찔렀을 테고요. 표면적인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왜요? 이겼잖아요. 전쟁은 결국 비즈니스입니다. 아까 무사와 쇼군의 관계가 토지를 매개로 한 계약 관계라고 하셨죠? 네네, 땅을 주고 충성을 받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겼다면 빼앗은 땅과 전리품을 부하들에게 막 나눠줄 수 있었겠지만 이 전쟁은 순전히 내 앞마당을 지켜낸 방어전에 불과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목심 걸고 내 돈 들여서 갑옷 입고 싸웠는데 막상 쇼군이 승리의 대가로 줄 보너스가 10원 한 장 없었단 얘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줄 땅이 없으니까요. 보상 시스템이 무너지자 신뢰도 함께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불만에 찬 무사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텅 빈 금고를 주고 있던 가마쿠라 막부는 결국 내부의 불만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하고 맙니다. 와, 승리했는데 파산이라니 정말 씁쓸하네요. 그 뒤를 이은 우오마치 막부마저 통제력을 잃으면서 일본 역사는 통제가 완전히 사라진 약육강식의 시대, 그 유명한 전국시대의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주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매일같이 전쟁을 벌이는 시대가 온 거네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아랫사람이 실력만으로 윗사람의 목을 치고 올라가는 하극상이잖아요. 네, 명분이고 나발이고 오직 힘만이 정의가 된 끔찍한 시대였죠.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서 청취자님과 꼭 공유하고 싶었던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시기를 칼을 든 사무라이들만의 좀 낭만적이고 잔혹한 영웅담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매체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니까요. 네, 근데 사실 그 밑바닥에서는 평범한 농민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혼란은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윗분들이 자기들끼리 영토 싸움을 하느라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자 농민들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어차피 우리를 안 지켜줄 바면 우리가 알아서 살 길을 찾겠다. 이런 마인드였죠. 와, 멋지네요. 마을 단위로 소요라는 자치 조직을 만들어서 삼림 체벌이나 물 사용에 대한 자체 규약을 만들고요. 심지어 부당한 세금을 요구하는 다이묘에게 집단으로 무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끼라고 부르는 무장봉기 말이죠. 제가 읽은 자료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영주를 쫓아내고 농민과 하급 무사들이 100년 가까이 자치공화국을 운영하기도 했던데 그 대목에서는 좀 전율이 이렇습니다. 대단하죠. 혼란의 시대가 역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역사의 능동적인 주체로 각성시킨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 이 난장판을 평정하기 위해 3명의 슈퍼스타가 등장하죠. 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맞아요. 이 세 영웅의 전혀 다른 리더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우화가 있던데요. 울지 않는 두견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유명하죠. 네, 오다 노부나가는 죽여버린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꾀를 내어 울게 만든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요. 각자의 생존 방식을 정확히 짚어낸 비유입니다. 급진적인 혁신가였던 노부나가는 서양에서 들어온 조총을 즉각 수용해서 파괴적인 전술로 패권을 쥐었지만 네. 결국 배신으로 죽고요. 네. 그 뒤를 이은 협상과 처세의 달인 히데요시마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무모하게 병사하죠. 그리고 평생을 숨죽이고 인내하던 최후의 승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드디어 천하를 통일하고 에도의 새로운 막부를 엽니다. 자, 드디어 오늘 심층 탐구의 클라이맥스네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앞선 권력자들이 내부의 배신이나 통지력 상실로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네,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100년 넘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미쳐있던 그 맹수 같은 다이묘들을 얌전하게 만들고 무려 260년이 넘는 에도 시대의 장기 평화를 강제할 수 있었을까요? 대체 무슨 마법을 쓴 겁니까? 마법의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와 경제 구조를 철저하게 꿰뚫어본 악나라고도 천재적인 시스템을 발명해낸 겁니다. 오, 그게 뭔가요? 바로 산킨 코타이 제도입니다. 직역하자면 번갈아가며 주군을 뵙고 근무한다는 뜻인데 내용은 진짜 살벌합니다. 어떻게 살벌한데요? 전국의 다이묘들은 자신의 정실부인과 후계자를 에도의 영구적인 인질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묘 본인은 자신의 영지와 에도를 1년 주기로 번갈아가며 왕복해야만 했죠. 와, 인질을 접어두는 건 흔한 수법이긴 한데 이 제도의 진짜 핵심은 그 왕복 이동 자체에 있더라고요. 다이묘 체면에 영주가 혼자 붓집 메고 갈 순 없잖아요. 절대 안 되죠. 수백 수천 명의 호위무사와 하인들을 이끌고 몇 달에 걸쳐 대규모 행진을 해야 하는데 이 행렬에 들어가는 여비와 숙박비가 전부 다이묘의 100% 사비였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게다가 막부는 다이묘의 영지 규모에 따라 데려와야 하는 수행원의 숫자를 엄격하게 아예 규정해 놓았습니다. 헉, 그럼 꼼수를 부려서 돈을 아낄 수도 없었겠네요. 불가능했죠. 게다가 다이묘들끼리 도로에서 마주칠 때 길을 양보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영지의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로 막 행렬의 무기와 복장을 화려하게 꾸미는 기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듣고 보니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질풍노도의 불량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억지로 수학여행을 뺑뺑이 돌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비유가 찰떡이네요. 그것도 막 명품 옷이나 비싼 차를 빌려서 누구 패션이 더 화려한가 경쟁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여행 경비로 용돈을 다 탕진하게 만드는 거죠. 반란을 일으킬 무기를 사고 군량을 모을 여유자금 자체를 길바닥에 합법적으로 버리게 만들다니요. 네, 완벽한 무장 해제 장치였습니다. 다이묘 재정의 무려 절반 이상이 이 강제 로드트립 비용으로 날아갔으니까요. 와, 절반 이상이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가장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막부는 오직 군사적 통제만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전국구 단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이동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엄청난 경제적 나비 효과가 터져버린 겁니다. 아, 수천 명의 행렬이 지나가려면 당장 길이 넓고 평평해야 하니까 도로망이 쫙 깔렸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야 하니까 길목마다 거대한 숙박촌, 료칸들이 막 들어섰을 테고요. 억지로 시킨 대이동이 어마어마한 내수경제에 진작 효과를 낳아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각 지방의 특산물이 애도로 막 쏟아져 들어왔고 화폐 경제가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와, 이 과정에서 물자를 유통하고 여관을 운영하며 돈을 만지던 상인 계급, 즉 존인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존인이요? 네, 에도 막부는 철저하게 무사가 지배하는 산업공상의 신분제를 표방했지만 경제 시스템은 이미 상인들의 손아귀에 쏙 들어가 버린 거죠. 아, 쌀로 월급을 받던 사무라이들은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서 허덕이는데 산킨 코타이 때문에 폼은 잡아야 하니까 결국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돈을 빌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군요. 정확합니다. 칼을 찬 지배계급이 돈을 쥔 피지배계급에게 경제적으로 굴복하게 된 정말 뼈아픈 역전 형상이네요. 네, 바로 그 존인들의 넘쳐나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오직 그들만을 위한 화려하고 세속적인 대중문화가 폭발하게 됩니다. 아, 문화까지요?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가부키 연극이 대유행하고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화려한 다색 목판화, 우키요에가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평범한 사람들의 벽에 걸리게 됩니다. 아, 드디어 처음 이야기로 돌아왔네요. 심지어 그게 너무 흔해져서 나중엔 도자기를 싸는 포장지로까지 쓰이게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막부의 포갑적인 통제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상업 자본주의를 잉태하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는 비료가 된 셈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일본 전근대사의 흐름을 쭉 되짚어보니까 진짜 머릿속이 짜릿해집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섬이자 자연재해가 잦은 가혹한 지형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고유의 신앙을 낳았고요. 네. 그렇게 파편화된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권력자들은 불교의 업보사상 같은 좀 섬뜩한 이데올로기를 수입했죠. 하지만 귀족들이 썩어가는 동안 실권은 칼을 든 무사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흐름이 아주 다이나믹하죠. 그리고 끝없는 전쟁의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발명된 그 기발한 통제장치, 상킨코타이는 뜻밖에도 무사계급을 스스로 파산하게 만들고 상인들이 주도하는 거대한 자본주의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역사는 결코 설계자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생존 전략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그 부작용이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동력이 되는 거대한 연쇄 반응. 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할 진짜 통찰일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도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시스템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데이터 수집이나 알고리즘 감시 같은 것들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치밀하고 강력한 통제 시스템의 밑바닥에서는 지금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의 싹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까요? 마치 사무라이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다져놓은 도로 위에서 자신들을 멸망시킬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과서에 깔끔했던 연대표 뒤에 이렇게 수많은 모순과 기막힌 아이러니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 생생하게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확 끌어올려줄 흥미롭고 충격적인 자료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